자, 그러면 독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독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한 번에 갑자기 빡! 하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어나게 될 건데요. 지금 파트가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인문,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 그리고 예술. 이 파트별로 풀다 보면 내가 잘 취약한 파트가 어딘지를 알게 될 거야. 그 취약한 파트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학생들 중에 나는 조금 독해를 잘한다. 나는 언어적인 좀 감이 좀 있다 하는 친구들도 간혹 어떤 파트에 있어서는 나 이 파트 너무 어려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문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지문이나 우리 사회 지문에서 꽃은 뭐냐면 그래프랑 같이 나와요. 이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지문이랑 연결시키는 거를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실력이 늘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자, 우리 국어, 독서 오늘은 내가 인문 사회 할 거거든. 오늘은 인문, 다음 주는 사회, 그 다음 주 인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인문하고 사회 갈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사실 비문학 독해라는 것은 다른 파트랑은 달리 내가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 사실 문법도 수업을 계속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을 강의처럼 틀어놓고 계속 무한정 봐. 그럼 어느 정도는 내 거가 돼. 문학 파트도 마찬가지야. 수업을 계속 들었어. 계속. 그럼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내 거를 만들 수 있어. 근데 비문학 독해는 그게 안 돼. 보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은 다른 거야. 그냥 이렇게 독해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자기가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문학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그 답을 찾아내는가. 이거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100%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얘가 원하는 답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야 되고, 또 문제 자체가 무한정 시간을 주면 어느 정도는 풀리는,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 않아.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찾는 연습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풀다 보면 어려운 게 나올 거고요.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바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학력평가를 볼 때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 독해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약한 취약한 파트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풀다가 앞에 맨 처음은 보통 뭐 화법이나 작문이나 이런 거라서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 풀고 문법 파트 나옵니다. 문법 파트도 푸는 데는 시간 오래 안 걸려. 문법도 쫙 풀어요. 그리고 나서 비문학이 짠 하고 나왔는데 내가 너무 취약한 거야. 그걸 풀다 보면 멘탈이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자신 있는 것부터 풉니다. 우리 이거 순서 정하지 않고 난 문학이 더 자신인데 문학부터. 그럼 비문학 지문 2개인데 둘 중에 나는 이 파트가 좀 더 자신 있고 이건 좀 자신 없는데 자신 있는 것부터. 시간이 막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우리 과제를 내주면 여기 시간 있죠? 시간 체크해서 내가 어느 정도 걸렸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푸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문제 풀 때 지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소들이 나오고요. 특히 우리 번호마다 우리 문제를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는 딱 4문제가 있거든. 자, 4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먼저 봐요. 문제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왔더니 1번에 알 수 있는 내용. 자, 그러면 윗글에 있는지 없는지로만 풀 거고요. 2번에 기억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억이
기억이 뭐입니까? 기억이 어디 있지? 친족 간의 결혼 금지. 자, 친족 간의 결혼 금지. 그럼 여기 기억이 2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얘가 나오면 2번. 자, 그리고 3번 가면 윗글의 구조주의와 보기의 사상이라고 했으니까 구조주의가 나오면 구조주의를 좀 집중해서 읽어볼까? 자, 4번 A, B의 의미로 쓰인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A 하고 B 여기까지 읽으면 몇 번 문제 풀 수 있어요? 4번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볼 건지를 정리하고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단락별로 번호 매기고 중요한 내용에 표시를 해야 우리 아까 여기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 같은 문제를 풀 때 내가 표시한 것들 중에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한번 끝까지 읽고 문제를 보고 다시 또 읽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안에 절대로 못 풀어. 한 번만 읽고 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갈게요. 우리 보통 비문학 지문 첫 번째 단락은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이 글의 중심 화제, 무엇에 대해서 다룰 건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넓은 거 얘기하고 좁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한번 1번 단락부터 볼게요. 자,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포틀레치라는 관습이 있다. 자, 이거 선물을 준다. 자, 아까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준다. 맞는 걸 고를게요. 그는 아이에게 용돈을 줬다.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주셨다. 오늘부터 너에게 3일의 시간을 주겠다. 여행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다. 그 사람은 모두에게 정을 주는 사람이다. 자, 지금 보시면 내가 주었다, 주다에 1번, 2번에만 표시했죠. 왜? 여기에 사용되는 선물을 주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은 1, 2번밖에 지금 없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어서 보면 자, 포틀레치라는 관습이 있다. 자, 포틀레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틀레치라는 관습. 행사를 연 마을의 수장은 자, 그럼 포틀레치가 뭔지 자신이 쌓아온 재물을 초배받은 다른 마을의 수장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기도 한다. 손님들은 선물을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 복수를 맹세하는데 복수의 방법이란 그동안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답례 포틀레치를 열어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그럼 포틀레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포틀레치라는 건 뭐다? 자, 행사를 열어서 무언가를 줘. 그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복수. 다시 줘. 자, 이게 포틀레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문단.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포틀레치라는 관습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증여로 파악하고 바로 초기 인류학자들은 뭘로 봤다? 일반적 증여로 봤다. 자, 그럼 일반적 증여가 뭔데? 바로 앞에 있죠.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게 일반적 증여야. 자,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같은 아까 우리 문제에 레비스트로스 있었죠? 자,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같은 누구? 후대 인류학자들은 자, 그럼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를 뭘로 본다? 얘네들은 레비스트로스는 포틀레치를 호혜적 교환 행위라고 본 거야. 호혜적 교환이란 나 호혜적 교환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그 다음 거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일반적인 경제적인 교역, 즉 사물의 가격을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와는 달리 자, 뭐한다? 돌려받을 대가나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사물을 교환하는 방식. 자, 이걸 이렇게 봤다는 얘기야. 모스는 포틀레치가 자발성을 띤 증여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는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래서 뭐다? 바로 교환, 효혜적 교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왜 호혜적 교환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더 많은 선물을 돌려줘야. 모스는 이러한 포틀레치가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집단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 바로 포틀레치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선 뭐 했어요? 레비스트로스가 이 포틀레치를 어떻게 바라봤다? 바로 호혜적 교환으로 봤다. 그리고 이 호혜적 교환을 통해 집단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세 번째 문단,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포틀레치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자, 이건 뭐다? 바로 포틀레치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라고 제시했대. 폐쇄적인 집단은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침략에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며 다른 집단과 사회적 유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포틀레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주고, 자, 부채감이 뭐게? 빚을 졌다. 나 쟤한테 빚 졌다라는 느낌이 부채감이야. 자, 여기서 주다. 뭐예요? 부채감을 느끼게 한다.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다. 4번 문제 바로 갈까? 자,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다. 몇 번입니까? 자, 감정을 느끼는 거 몇 번? 자, 여기 나오고 있죠? 부담감을 준다. 자, 먹이를 주는 거 아니죠? 자, 그럼 1번이 바로 답이 됐죠? 그럼 우리는 한 문제 벌써 풀었어. 다시 와요. 자, 이렇게 포틀레치는 상대방에게 빚을 졌다라는 느낌을 주고, 이 빚 졌다라는 이 느낌이 다시 선물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 결국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 전한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단과 결혼을 하는 것이므로, 자, 레비스트로스는 뭐를 만들었다? 교환을 위해 친족 간의 결혼 금지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로 인해 우리 부족의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족에 들어오는 호혜적 관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족 간의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져서, 자, 결국 어떻게 됐다?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된다. 바로 포틀레치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 사회가 만들어졌어. 뭐 때문에? 바로 이런 주고받음, 바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집단 내 친족끼리는 결혼 안 해. 또한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들이 형성됨으로써, 자, 그래서 뭐 했다? 자, 역시 다른 규칙들,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이 형성돼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도 사실 풀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가볼까요? 바로 친족 간의 결혼 금지에 대한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다른 부족과 결혼하면 부족 간의 동맹이 강화되죠. 주고받으면서 부족 간의 동맹이 강화됩니다. 약파 아니죠?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의해, 자, 이건 사실 더 끝까지 읽으면 얘가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인간의 본성에 의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 물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 아직 안 봤죠. 사실 끝까지 보면 나옵니다. 3번, 사람을 받아들인 부족은 부채감을 느끼죠. 덜게 하는 게 아니라 부채감을 느껴. 보낸 사람이 부채감을 덥니다. 왜? 줬으니까. 4번,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문명 상태로 발전한, 우리 아까 방금 뭐랬어?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만들었죠. 바로 이 규칙이 문명 사회로 접어들게 만드는 거지 여기에 의해서 성립된 게 아닙니다. 5번,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우리 부족 안에서 결혼 안 해. 그래서 이것들이 호혜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었어요. 5번이 정답이 되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이처럼
레비스트로스는 포틀레치를 교환의 구조나 사회 규칙이라는 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것을 어디서 이해했다? 포틀레치를 교환의 구조, 사회 규칙이라는 틀에서 이해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류의 보편적 현상인, 저기 나왔죠? 보편적 현상인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인간의 본성이 아닌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우리 아까 2번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맺은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는 관점. 인간을 비롯한 개체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결정된다는 관점.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구조주의. 자, 우리 아까 구조주의의 관점에서도 뭘 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잘 봐야 되겠죠?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아니며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바로 구조주의의 관점에선 어떻다? 자,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구조주의자. 자, 5번째. 자,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은 어떤 고립된 개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사회구조가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자, 인간을 알려면 뭐 해야 돼?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그 인간이 속한 사회구조를 살펴야 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소유를 중시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역시 현대 사회의 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특성에 불과하다. 아까 내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 얘기야. 자, 그런 점에서 그의 연구는, 자, 그 연구에 대한 평가. 자, 현대 사회의 구조 변화가 현대인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 자,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지금 우리 거의 다 풀었어요. 앞 뒤에 1번, 3번만 지금 풀어주세요. 1번, 3번.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보시면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2번째 문단에 후대 인류학자가 호혜적 교환행위로 보고, 그래서 이 문단 맨 마지막에 보면 집단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2번 초기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를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상징하는, 자, 지금 여기도 역시 2번째 문단 보면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상징하는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 맞죠? 3번 일반적인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 우리 증여가 뜻을 모르면 앞에 가로로 묶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었고요. 4번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은 사물의 가치를 따져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는 거고요. 포틀레치는 이와 다른 호혜적인 교환행위라고 했습니다. 역시 맞는 설명이죠. 5번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를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답례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자, 그래서 호혜적 행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고요. 자, 3번 문제도 쉬웠어요. 자, 구조주의랑 비교하래. 구조주의는 인간을 파악할 때 인간 개별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래니? 사회 구조가 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 라고 했고, 전통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선천적인 원리에 따라 특성과 본질을 갖는다? 그럼 타고난다는 얘기죠. 이걸 타고난다? 1번이 잘못됐죠.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에서는 모두 인간을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결단의 주체로 보는군. 자, 실존주의에서는 결단의 주체로 보지만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됐고, 자, 우리 넘어가서요. 14분짜리는 너무 길겠지? 우리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우리 8쪽, 9쪽은 숙제, 8, 9는 숙제,
자, 뒤에 한나 아렌트 있는 문제 있죠? 11분짜리. 화면 시간 딱 되겠다. 공칠 때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한나 아렌트 10쪽, 11쪽, 14번 문제까지 풀어주세요.